자, 여기 할 차례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정리 겸 얘기하면 EXW 있었어요. EXW. 국내 거래에 사용하기 적합하죠. 국제 거래용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FCA 그리고 CPT, CIP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FCA, CPT, CIP가 어떤 점이 똑같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가 똑같다.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운송인의 영업소에서 넘겨주든 아니면 자기의 영업소에서 넘겨주든 첫 번째 운송인, 퍼스트 캐리어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게 뭐다? 딜리버리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같고 그 분기점이 위험의 분기점이자 비용의 분기점이다. 근데 뭐였어요? FCA에서 CPT가 오면서 뭐가 달라져요? CPT에서 CIP로 오면서 뭐가 달라져요? 보험료. 요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 ICCA. 요 차이예요. FCA, CPT, CIP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보게 될 게 DAP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자, D로 시작합니다. D로 시작해요. D로 시작하는 애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도 묶어보면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 묶어서 얘기하는 건 뒤에서 얘기를 하고 Delivered at Place예요. Place에다가 배달해주겠다. 그 뜻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장소가 그래서 Place of Delivery가 아니라 Place of Destination. 근데 앞서 살펴봤던 CPT, CIP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얘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도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이 어디죠? 매수인 쪽 나라. 즉 다시 말하면 수입국 쪽에 수직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죠. 수직선 왼쪽 다 누구 부담? 매도인 부담. 수직선 기준으로 오른쪽 다 매수인 부담. 그러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수직선 하나만 그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운송료를 내주고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요 선 기준으로 다 왼쪽은 다 매도인 부담, 매도인의 비용 부담, 매도인의 위험 부담. 오른쪽은 매수인의 비용 부담, 매수인의 위험 부담.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진다고?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여기서 매도인이 답을 알려줘 버렸네.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자, 근데 여기 수직선을 그어놨는데 상자가 여기 있죠. 배 타고 있는 상자도 있고 비행기 타고 있는 상자도 있고 트럭 타고 있는 상자도 있는데 상자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건 누가 한다? 매수인이 합니다. 매도인은 뭐면 되냐?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실어서 내리는 거는 매수인이 합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들이냐?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길거리에다가 아무 때나 내려놓진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스는 주로 터미널이나 그런 장소들이 되겠죠. 공항, 철도, 항구.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여기 벌써 배도 그려져 있고 비행기도 그려져 있고 철도도 그려져 있고 도로도 그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로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의 인위처분하에 매수인의 통제하에 물품이 놓여졌을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는 방식이 DAP입니다. 자, 그래서 물품의 현실적 인도 조건이고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목적지 지정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매도인이 수출 통관, 매수인이 수입 통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38번 슬라이드에 또 똑같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38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과 36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눈을 크게 부릅뜨고 쳐다보면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뭐가 달라졌느냐? 상자가 여기 내려져 있는 거죠. 운송수단에서부터 배, 비행기, 도로, 철도에서부터 운송수단에서 상자가 내려져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을 양하하는, 언로딩하는 일을 누가 한다? 매도인이 한다. 그래서 이 조건의 이름이 뭐다? Delivered at place는 앞에 거랑 이름이 똑같잖아. 뒤에 뭐가 붙어요? Unloaded. 이 Unloaded가 무슨 뜻이냐면 화물을 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을 실다가 뭘까? 로드예요, 로드. 로드. L-O-A-D. 로딩, 언로딩. 싣고 내리다. 로딩, 언로딩. 한국어로는 선적한다. 적재한다가 로딩. 한국어로 양화한다, 양육한다가 언로딩.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까지 해주는 거야? 보통 이거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누구 기준으로 생각하나? 매도인 기준으로 생각하나? 언로드까지 해준다는 거야. Delivered at place까지 가서 화물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나머지 사안들은 뭐다? DAP나 DPU나 똑같다. 나머지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물을 내려주는 거, 이걸 왜 중요하냐?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부산항에 화물이 들어온다고 치자. 부산신항에 신선배 보도는 들어와요. 그러면 그 배가 부산항에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선사가 나가거든요. 도선사가 마중 나가서 여러 가지 터그 보트들이 끌고 들어옵니다. 배를 부산항에 접안시키기 위해서. 그게 뭐 신선배 구도가 됐든 간만 구도가 됐든 부산 신항이 됐든 끌고 들어와요. 접안을 해요. 그러면 결착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겐츠리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하나씩 내리겠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갖고 들어오면 이제 그걸 내보내겠죠. 근데 그건 FCL 컨테이너에 그렇고 LCL 컨테이너, 만약에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명의 하주의 물건이 들어가 있다면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으로 보내요. 그런 다음에 배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일단 길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 작업을 공짜로 해주냐 이거야. 누가 공짜로 해줄 것 같아? 안 해주죠. 돈 받고 가겠죠. 그 돈을 누가 내느냐? 매도인이 낼 거냐? 매수인이 낼 거냐? 매도인이 내면 이거고 매수인이 내면 DAP예요. 그냥 우리가 택배 상하차랑 달라요. 그죠? 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그 다음에 그럼 DPU는 물품을 양화하는 조건. 수출 통관 매도인, 수입 통관 매수인. 나머지 거는 똑같다. 자, 그리고 뭐 DPU를 사용할 때 이렇게 써야 된다. 제가 말했죠. 뒤에 오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시카고 에어포트,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자, 그래서 DAP랑 DPU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운송 형태는 똑같아요. 아무 운송수단, 아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수정할게요. 모든 운송수단을 쓸 수 있어요. 그죠? 도로, 철도, 항공, 배송, 복합운송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운송인의 주체, 복합운송인, 복합운송. 보통인데요. 위험의 분기점, 목적지 지정장소, 항구, 공항, 화물터미널,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프레이 스테이션 그런 데가 되겠죠. 비용의 분기점 똑같아요. 수직선 똑같은 지점에 그어져 있었잖아. 무슨 차이만 있었다? 화물을 운송수단 위에서 넘겨주느냐 내려서 넘겨주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무슨 차이밖에 없다? 양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자, D로 시작하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DDP. 자, DDP랑요, 그림을 42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하고
잘 보세요. 38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 말고 36번 슬라이드랑 42번 슬라이드랑 그림이 똑같아요. 왜?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했으니까. 똑같아. 근데 뭐만 달라졌어? 딱 한 가지만 달라졌어. 수입 통관 누가 한다? 매도인이 한다. 수입 통관을 수출국에 있는 셀러가 한다. 요거만 달라졌어. 그렇죠? 나중에 그 옆에서 쓸 애들 때문에 밑에다 쓸게요. DAP가 있었고 DPU가 있었고 DDP가 있었죠. 이거 차이 뭐다? 내려준다. 언로드. 얘 뭐다? 듀티 페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서 FCA에서 CPT로 올 때 운송료 플러스 됐고 CPT에서 CIP 올 때 보험료까지 추가됐으니까 DDP의 경우에도 언로드 해줄 것 같거든? 근데 문제는 언로드가 아니에요. 화물이 여기 있잖아, 왼쪽에. 운송수단에 적재된 세로. 그래서 언로드 해주는 건 얘만 언로드 해줍니다. 얘는 언로드 안 해줘요. 언로드 X. 듀티만 페이드. 누가? 매도인이 수입국에서. 그게 여러분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 관세청에다가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왜 쉬운 일이겠냐고. 한국 사람이 한국 관세청이랑 상대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잘 쓰일까? 안 쓰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인카텀스 11가지 규칙 중에 이게 제일 안 쓸 것 같아. 왜 만들었는지 몰라. 근데 만든 이유는 난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봐. 뭔가 좀 대칭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수미상관 구조에 대칭 구조였죠. 대칭 구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곧 뭘 뜻해요? 이거랑 대칭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얘지. 어떤 점이 대칭돼요? EXW랑 비교해서. EXW는 수입상이 매수인이 수출국에 와서 수출 통관하죠. DDP는 뭐예요? 수출상이 수입국에 와서 수입 통관해요. 근데 유의할 점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매도인의 최대 의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고도 하기 애매한데 중요한 거는 DPU에서는 매도인이 언로드를 부담을 하지만 DDP는 언로드를 부담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든 점. 그 외에는 똑같다. 뭐가 똑같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분기점, 물품 인도에 의한 인도의 이해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 비용 부담이 동일하다. 나머지는 똑같다. DAP, DDP, DPU가 똑같다. 그래서 매도인의 최대 의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점은 뭐다? 언로드다. 양화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양화를 위해 준비한 상태로 물품을 넘겨준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D로 시작하는 애들을 다 살펴봤어요. 이제 5주차 정도. 어제 업로드를 했는데 혹시 인쇄를 못한 친구들은 그냥 보면 됩니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자, 이제 4가지 애들이 나왔어요. 4가지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FAS라는 애가 있어요. 얘 좀 독특합니다. 얘 좀 독특한 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FO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FR,
그 다음에 CIF가 있어요. 요 네 가지를 제가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무슨 뜻일까? 얘네들은 딱 그림을 보면 뭐밖에 없어? 배밖에 없어. 뭘 뜻한다는 거야? 해상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애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곧 무조건 FOB는 해상 운송에만 써야 된다. CIF는 해상 운송에만 쓸 수 있는 거다를 전제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 실무에서 필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항공 운송을 하면서 FOB 쓰고 항공 운송하면서 CIF 씁니다. 이거를 항공 운송에 쓰지 말고 해상 운송에 쓰라고 얘기하는 주체가 누구다? ICC다. 인커텀스를 만든 사람들이 인커텀스를 쓰는 사람들한테 FAS, FOB, CIF, CFR은 해상 내수로에 쓰기에 적합한 네 가지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 실무에서 그렇게 알아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 인커텀스에서 해상 내수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칙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걸 얘기를 해야겠죠. 파란색으로 쓰여있는 FAS, FOB, CF, CIF를 적어야 되겠죠. 인커텀스를 기준으로 물으면. 근데 실무는 안 그렇다. 실무는 아니다. 강제조항 아니다. 인커텀스가 법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거를 미리 전제하고 자, FAS 보겠습니다. FAS는 Fully Alongside Ship이에요. 우리가 사전제작 강의 때 얘기를 했지만 풀이가 누구 기준으로 풀이? 매도인 기준으로 풀이. 매도인 기준으로 풀이. 매도인이 Alongside Ship에다가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풀이해진대. 뭘 풀이해진다? 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물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물품에 대한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배 옆에다가 alongside ship이니까 배 옆을 의미하죠. 배 사이드, 배의 사이드. 배의 사이드에다가 물품을 가져다 놓으면 매도인은 그 이후부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을 경계로 해서 똑같이 왼쪽이 매도인 부담, 오른쪽이 매수인 부담. 여기서 추가적으로 위험이 터지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 다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뭐만 하면 돼? 배 옆에다가 물건 가져다 놓으면 끝나는 거야. FAS 생각보다 쓰일 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거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 컨테이너 운송하는데 이거 잘 안 씁니다. 주로 어떤 화물들? 벌크화물, 곡물, 석탄, 철강석, 석유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애들이 아니죠. 배 옆에다가 보통 부산항에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수업이 아닌가? 온것 얘기를 우리 부산항에 가도 곡물 같은 거 사일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정박하는 곳 옆에다가 물품을 둠으로 인해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 규칙들이 FAS입니다. 깔끔하죠? 자, 그래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선박이 만약에 부두에 접안을 할 때 여기 위에 3번 슬라이드에 위에 있는 그림처럼 배가 항구에 접안을 했을 경우라면 배 옆에다가 아니면 항구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화물이 너무 많아서 붐빈다든지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항구가 원체 잘 돼 있고 항구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으나 뭐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항구 시설이 미비하거나 너무 이게 체하가 심하게 되어 가지고 항구 시설을 이용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배 옆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조그만 바지선이나 부선들이 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방식이든 이런 방식이든 배 옆에 두는 것으로서 뭐다? 물품의 인도를 다하게 되고 그때 위험과 비용이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FAS라고 합니다. 그리고 FAS의 경우에 뒤에 장소를 적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insert name port라고 해요. 플레이 앞에까지 앞에 여기 적혀있는 까만색 글씨로 제가 적은 EXW, FC, CPT, CIPT, AP, DPU, DDP는 Place of
destination, place of delivery라고 적혀 있었는데 여기 FAS는 뒤에 오는 장소가 뭐다? 포트다. 왜? 얘는 해상 내수로 운송에 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place라고 안 쓰고 port of delivery 아니죠. 성전이죠. port of shipment.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 FA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을 만들어서 내륙 운송을 해서 선박의 옆에 사이드에다가 물품을 가져놓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FAS다. 자, FOB 있을까? FOB. 프리온보드. 프리온보드. 많이 들어봤죠?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무역학과, 우리는 국제통상학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제통상학부가 됐든, 경제통상학부가 됐든, 무역학과가 됐든, 무역물류학과가 됐든, 전국에 수많은 무역학과가 있는데, 그 무역학과에 학생들이 FOB를 모르면 그 학과 졸업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FOB가 인커텀스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인커텀스보다 FOB 역사가 더 오래됐습니다. FOB가 있었기 때문에 인커텀스가 있어요. FOB가 원래 프리온보드인데 이 프리온보드의 약자로 알파벳 대문자 3개로 FOB라고 줄여서 부르니까 ICC가 나머지 인커텀스를 만들 때 똑같이 알파벳 대문자 3개의 축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FOB가 있었고 인커텀스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것의 개념은 프리온보드. 온보드의 보드는 갑판을 얘기합니다. 보드, 여기서 말하는 보드가 배의 갑판을 얘기합니다. 갑판 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누가? 기준은 늘 말하지만 매도인. 매도인이 자유로워집니다. 갑판 위에다가 물품을 두면 매도인이 자유로워집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고 그 이후부터 매도인이 갑판 위에 화물을 올려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누가? 매수인이 비용도 부담하고 위험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FOB는 그렇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그어져 있고 거기 배 위에 배밖에 없죠? 배밖에 없어요. 비행기 안 그려져 있어요. 배 위에 화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매도인의 역할이고 위험 부담이고 비용 부담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알아서. 자, 그래서 FOB 뒤에 보면 Insert Name of Port of Shipment 선적합니다. 자, 이 선박의 주요 운송 구간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설명할 때 보면 FOB의 경우에는 수입자인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다라고 했죠. 그게 그렇잖아. 여기 지금 수직선이 수출국에 그어져 있고 뒤에서부터는 다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고 비용 부담이죠. 그러니까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한다? 매수인이야. 근데 그런 문제는 있어요. 이게 수출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고 수입국이 미국이라고 쳤을 때 그럼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운송수단, 선박의 운송수단을 수배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에 어떤 배가 출항을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FOB의 여러가지 형태의 변형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계약론 수업 시간 때 다룰 내용이고 여기 그 강의 자료상에 재래 화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이 등장하기 전에 포장 또는 포장 상태의 모든 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위해서 넣어놓긴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FOB가 재래 화물 전용이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원래 화물이 국제무역에서 사용이 될 때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영화 있죠. 캐리비안 해적이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범선이 있잖아. 그 범선이 있으면 밑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범선 위로 이렇게 화물을 올리죠. 배가 높고 크게 있으면 그 배의 갑판 위에다가 화물을 이렇게 올려주잖아.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사용된 게 온보드 시킨다 하면서 프리 온보드였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밑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물을 이렇게 올려줘요. 올려주면서 뭘 받아? 돈 받은 거죠. 돈과 화물 이렇게 주고 받은 거죠. 그렇게 거래하면 됐어. 문제 없지.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물품을 파는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물건을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했지. 예전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국제 무역을 할 때 뭐였어요? 컨테이너를 쓰잖아요. 컨테이너를 여러분들 수출자가 한국까지 가서 물건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컨테이너를 들어서 주느냐? 아니죠. 안 그렇죠. 캐러비안 해적이 다니던 시대와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캐러비안 해적이 다니던 잭 스페로 선장이 다니던 그 시절에는 컨테이너 선도 아니었고 다 뭐였어요? 범선이었죠. 범선이었고 전문적인 운송을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 업자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꿈과 희망과 낭만 모르겠어. 셋 다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원피스가 아니잖아. 그 원피스 같이 행복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건 그건 만화에 많으니까 그런 거고 실제 국제무역은 해적이 돌아다니고 네가 죽고 내가 죽고 10명이 바다로 나가면 5명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원피스는 원피스 딱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뭐지? 그 검은 머리 해적단 내가 원피스 숨겨놨다가 그러고 죽은 사람 있잖아. 나 그 사람 외에 죽는 사람 못 봤거든? 애니메이션 전체를 통틀어서. 근데 실제 바다는 죽고 죽이는 게 일상화돼 있단 말이야.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뭐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해적들의 마인드가. 그런 시절 때는 그렇게 눈 바라보면서 물건 올려다 주고 했겠죠. 그건 옛날 이야기고 오늘날은 뭐예요? 중간에 운송업자가 들어오잖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머스크라든지 코스코라든지 에버그린 얘네들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중간에서 뭐 하느냐? 제가 그랬죠. FCL 컨테이너, ACL 컨테이너 설명해 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내가 직접 내 화물을 내 등에 메고 가가지고 배를 바라보면서 화물 실어주지 않는다. 그냥 뭐 한다? 내가 중간에 라이너를,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운송업자들을 만나서 컨테이너를 전달해 줄게. 내가 주는 컨테이너 이 화물이 어떤 배에 실리는지 그리고 언제 실리는지 그리고 그 실리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느냐 내가 관리하느냐 내가 통제하느냐 아니죠. 오늘날. 그래서 FCA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FCA를 할 때 FCA라는 만약에 인코텀스 규칙을 사용한다면 그 사용을 할 때 내가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컨테이너를 이용할 때 이게 FCL 컨테이너냐 LCL 컨테이너냐 FCL 컨테이너면 빈 컨테이너가 나한테 올 거고 LCL 컨테이너면 내가 CFS에 내 화물을 보내줘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 그게 오늘날의 무역 환경이에요. 오늘날의 국제 운송을 위한 국제 컨테이너 운송의 프로세스예요. 지금 이해 안 돼도 돼요. 어차피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 국제 운송 파트 갈 거고 그때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메커니즘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FOB는 매도인이 부담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실어주기까지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지금 메커니즘은 오늘날의 국제 운송 환경과 안 맞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언제 때 이야기? 꿈과 희망과 낭만이 없던 대항해 시대 때 이야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하고 있고 수많은 컨테이너 선사들이 있고 얘네들한테 컨테이너 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요 모습을 본딴 거는 뭐예요? 사실 얘가 아니라 얘죠. 그렇지 않아요? 얘는 말 그대로 뭐야?
운송인 만나서 컨테이너 넘겨주면 되는 걸로 매도인의 물품 인도인 거야. 끝나잖아. 근데 저기는 배에 실어줘야 된대. 저거는 옛날 거, 이거는 오늘날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말에 힌트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FOB 설명할 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인커텀스보다 FOB가 더 오래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FOB라고 하는 관습은 18세기, 19세기에도 있었어요. 그건 뭐야? 꿈과 희망과 낭만이 없던 그 해적의 시대에도 FOB는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얘는, FC의 얘는 Made by ICC거든. ICC가 인위적으로 만든 애야. 그러니까 얘는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던 애고, FCA는 ICC가 만들었어. 뭘 보고? 오늘날의 컨테이너 운송 환경을 바라보고 ICC가 FCA를 새로 창조해낸 거야. FOB는 인커텀스 이전부터 존재했던 애고, FCA는 ICC가 인커텀스를 만들면서 창조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FCA가 뭐랑 똑같은 거야? 오늘날의 컨테이너 운송 메커니즘하고 똑같이 만든 거야. 이거는 그냥 옛날 상태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FOB를 많이 쓰느냐, FCA를 많이 쓰느냐? FOB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ICC는 오늘날 여러분 보니까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선사를 이용해서 국제 운송하는 메커니즘을 보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건져가지고 FCA를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은 FOB를 그대로 써. FOB는 실제로 수출자가 항구에 와가지고 배에다가 화물을 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여기서 괴리가 발생해요. 뭐하고 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요? 인커텀스 규칙과 실제 실무, 현장에서 수출입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그 업무 프로세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를 뭐 국제상무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여러분들 무역실무라 하죠. 무역실무라고 하죠. 이 과목명을. 근데 전혀 실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인데 전혀 실무적이지 않아. 왜? 이거 봐봐요. 실제 사람들은 이런 방식에 가까운 방식을 쓰고 있는데 교과서는 이러고 있죠. 내가 만약에 수출자예요. 컨테이너를 하나 수출하려고 해. 내 트럭에다 컨테이너를 싣고 여기 가까운 신선대 부두나 간만부두로 들고 들어가잖아요. 난리 납니다. 앞에서부터 수위가 맞고 왜 왔어요? 부터 시작해서 난리 부르스를 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항만도로 따라다니다 보면 컨테이너 이렇게 야적되어 있는 곳을 멀리서 바라보죠. 멀리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내가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허가 없이 난리 나요. 제지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허가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으로. 세관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도인이 차에 자기 차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까지 와서 컨테이너의 야드를 통과해가지고 이까지 들어온다? 못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FOB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인커텀스상의 FOB와 실제 무역을 하고 있는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FOB랑 그만큼의 괴리가 있다는 거야. 그 괴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거는 무역 계약론 시간에 배웁니다. 자, FO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선적지 매매 조건이고 현실적 실무 인도 조건이고 본선 인도 조건이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고 해상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죠. 네, 그리고 이 FOB를 할 때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해야 된다? 매수인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요한 그 주 운송 구간에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을 하니까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매도인이 본선 적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FOB 조건이 제가 강조했죠. 실무상 모순이 있다.
매수인은 선박을 수배하고 지정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 운송 구간의 운송 계약을 매수인이 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국이 한국이고 수입국이 미국이라 쳤을 때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를 어떻게 할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거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되죠. 우리가 택시를 탈 때 내가 출발하는 곳에 있어서 이곳으로 택시를 부르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도착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택시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목적지에 있어. 출발지에 안 있고. 운송수단을 어떻게 찾을 거야? 거기서 출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해야 되는데 수많은 FOB가 실제 계약 단계에서 이행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요. 분명히 인커텀스상의 FOB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수단을 수배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한다? 대신 운송계약의 운임을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FOB야. 그러면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쉽게 말해서 운송회사를 알아봐서 줘. 운송계약 체결해. 돈은 누가 낸다? 수입자가 낸다. 그런 방식으로 쓴다. 그렇게 변형해서 쓴다. 그게 운송계약부 FOB.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제공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선화증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FOB가 현실적 실무 인도 방식이거든요. 왜 현실적 실무 인도 방식이냐면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범선이 왔어요. 범선 위에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한테 돈 받고 내가 물건 올려주는 방식이었죠. 눈을 마주보고 물품하고 대금을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매매 계약이 끝이야. 나는 물건을 팔았고 쟤는 물건을 샀고. 근데 선화증권이 사용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선화증권은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이에요. 물품을 운송을 하는 운송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송인한테 물건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운송 중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FOB가 분명히 그랬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본선 선적을 하면 현실적 실물 인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여기 그림상 여기서부터는 매수인 물건이어야 하는데 매수인의 위험 부담, 매수인의 비용 부담, 매수인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니까 선화증권이 매도인 손에 있는 거야. 본선 적재 다 했는데 이것 또한 인커텀스랑 실제 실무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똑같아요. 하한 특약부 FOB. 만약에 이것 또한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는데 이거는 곧 배울 겁니다. 한어음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FOB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본선 적재와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 인도와 비용 지급이 다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FOB가 실제 실무에서 적용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인커텀스에서 배우는 FOB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또 있죠. 2개 남았어요. CFR. 요거하고 4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하고 7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죠? 중간에 파란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운임
해가지고 오른쪽에 수직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죠. 무슨 얘기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내준다. 근데 여기서 운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운송비라고 안 하고. 이 운임이란 말은 해상 운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전 제작 강의 때 이야기를 했죠.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죠. 뭐가 데자뷰가 느껴져요? 어디서 봤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 요 FCA와 CPT의 관계. FOB와 CFR의 관계. 똑같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료를 내준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해상 운임을 내준다. 뒤에 거는 그러면 CIF는 왠지 그림을 안 봐도 여기에 뭐가 추가될 것 같은 그림이 확 들어요. 근데 유의할 점은 요게 보험은 ICCC입니다. 여기 있죠. ICCC. 요게 인커텀스 2010 때는 CIP를 쓰든 CIF를 쓰든 ICCC 조건으로 들어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2020으로 바뀌면서 뭐만 CIP만 ICCA로 들어주고 CIF는 그대로 뒀습니다. 요것만 달라요. FCA, CPT, CIP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이 어디다? 매도인이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 줄 때가 기준이에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에요. FOB, CFR, CIF는 뭐예요? 온보드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을 위해서 본선에 적재할 때, 본선 적재를 해줄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위험과 비용이 다 넘어갑니다. 근데 뭐 CPT나 CFR은 운송료, 운임, 그 다음에 CIP는 운송료, 보험료, CIF는 운임과 보험료.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FCA 뒤에는 뭘 썼어요? 장소를. Place of Delivery 썼죠. CPT하고 CIP는 뒤에 뭐 썼죠? Place of Destination 썼죠. 운송비를 지급해서 가는 목적지 거기를 썼죠. CFR하고 CIF는 Port of Destination. FOB 뒤에는 Port of Shipment. CFR하고 CIF는 Port of Destination. 목적항이죠. 무슨 목적항이에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계약 체결해서 해상운임 지급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서 가는 그 목적항을 뒤에 적는 거예요. 여기가 Port of Destination이니까 수입국 쪽에 있겠죠. 그러면 CIF 부산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출국이에요, 수입국이에요? 수입국이죠. CIF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뭐 남의 나라 항구야? 대한민국 항구잖아. FOB 부산은 한국이 수출국이에요. 이거 왜 얘기를 하겠어요? 헷갈리죠? 헷갈리면 문제로 내기 좋죠. 네. 그렇잖아. 난 안 내. 이런 유치한 문제 잘 안 내. 누가 낸다고? 무형영어 검정시험에 꼭 나와. 이걸로 장난치는 문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뭐 이건 다 했던 얘기고 뒤에 거 설명할 것들이 몇 가지 있네. 자, 이거는 했던 얘기. 자, 서류의 거래다. CIF는 기본적으로 FOB나 CFR도 사실은 이쪽으로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FOB는 기본적으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운송계약부 FOB랑 다르게 FOB, 우리 인커텀스상의 FOB는 누가 운송계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수인이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CFR하고 CIF는 누가 운송계약을 한다라고? 매도인이 해야 됩니다. 그쵸? 매도인이 운임을 내주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돈 내는 사람이 운송계약 해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내 친구를 택시에 태워보내기로 했어. 그러면 내가 택시비 내주면 되잖아. 목적지는 알아서 내 친구가 가는 거지만 내가 돈을 내주고 아저씨를 부르잖아. 내가 택시비 낼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하는 거야. CIF나 CFR은. 그러면 내가 운송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운송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뭐가 나와요? 선화증권이 나옵니다. 선화증권이 나옵니다. 이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들고 있을 이유가 있냐? 없죠. 목적지에서 물건 찾을 사람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자기한테 넘겨야 목적지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거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IF를 서류의 거래다. 물품의 거래가 아니라 상징적 인도를 하는 서류의 거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실제 물품을 본선 적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찾기 위해서는 이 선화증권이라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체결하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물건 찾으려고 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선적지 조건입니다. CIF를 만약에 양육지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CIF 뒤에 장소가 목적항인 건 맞아. 하지만 매도인의 역할은 뭐야? 본선 적재해주면 끝이야. 내가 그냥 운송계약 체결해서 운임 주고 보험계약 체결해서 보험료 주는 것밖에 없어. 내가 매도인한테 물품 넘기는 건 언제야? 본선 적재야. 선적지 조건. 혹시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풀다가 CIF가 양육지 조건이다. 틀린 말이야. 양육지 조건은 뭐야? 앞서 배웠던 DAP, DDP 이런 애들이 양육지 조건이야. 선적지 조건이냐 양육지 조건이냐를 나누는 거는 우리 앞에서 물품의 품질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를 했죠. 여기 운송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화물의 멸시 손상이 일어났어. 누가 책임이냐? 누구의 위험 부담으로 가느냐? CIF는 매수인의 위험 부담입니다. 여기서 물품 선적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본선에 제대로 된 걸 실었어요. 그러면 매도인의 할 일은 끝이야. 나는 뭐만 해주면 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운송계약하고 보험계약만 체결해주면 돼. 여기 이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나와 관련된 게 아니야. 누구하고 관련돼 있다? 매수인하고 관련돼 있다. 매수인의 위험 부담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선적지 조건이냐? 양육지 조건이냐? 우리 여러분들 그 얘기를 했죠. 왜? 시 데미지 이런 거 공부했죠. 무역 조건 공부할 때. 여기서 품질 저하, 운송 도중에 품질 저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제대로 본선 선적 적재했거든. 이때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 이때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매도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선적지 조건이란 거야. 절대 양육지 조건이 아닙니다. 양육지 조건은 뭐다? DAP처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겨줄 때 물품의 컨디션이 괜찮아야 돼. 그럼 양육지 조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CIF를 절대 양육지 조건이라고 하면 안 된다. 선적지 조건. 자, 물품의 인도, 서류 이전을 하는 상징적 인도다. 서류를 통해서 남겨야 됩니다. 인도 장소, 온보드다. 표시 방법, 목적지 항을 적는다. 목적지 항을 적는다. CIF 유효. 미국이 무슨 나라다? 수입국이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물품의 선박의 본선을, 물품의 선박에 본선 적재됐을 때 위험이 넘어가고 비용도 넘어간다.
그래서 이 CIF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적 서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적 서류는 당연히 비로 오브 레딩입니다. 비로 오브 레딩이고 이것을 그러니까 비로 오브 레딩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 중에 첫 번째 운송을 위한 어떤 증거다. 운송 계약과 관련된 증거다. 그리고 본선 적재를 위한 뭐 어떤 증거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세 번째가 중요해요. Document of Title of the Goods. 물품의 타이틀, 물품의 권리와 관련된 서류라는 걸 선하죠. 그래서 이 물품을 넘겨주는 것과 동일하게 왜냐하면 목적지에서 물건 찾으려고 하면 무조건 선화증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게 다시 얘기하면 목적지에서 물품을 청구하는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고 운송인에게 물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주겠다는 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물품의 권리와 관련된 서류를 넘겨준다 라고 해서 이거를 CIF를 상징인도라. 상징인도가 뭐냐면 심벌을 넘겨준다. 심벌이 뭔데? 다큐먼트. 무슨 다큐먼트? 비로 오브 레딩. 그리고 그 비엘은 어때야 되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클린 비엘입니다. 선적 비엘이에요. 그리고 유통 가능성. 프리페이드 비엘이다. 운임을 선지급한 비엘이다. 이게 왜 그래요? CIF에서 사용하기 위한 선화증권이 왜 프리페이드여야 할까? CIF 매도인이 운임 내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런 요건을 갖춘 선화증권을 이용을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넘기는 방식이 CIF. 자, 그 다음에 CIF의 보험 요건이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말하는 앞은 뭐냐? CIP랑 똑같죠.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는 인커텀스 11개 규칙 중에 두 가지밖에 없어. CIP하고 CIF. 그죠? 그래서 여기 요건 보면 인도 지점에서 최소한 지정된 목적지 항. CIF는 항구를 이용을 하니까 목적지 항이라고 할 거고 CIP는 지정된 장소겠죠. 목적지에 있는 지정된 장소까지 보험이 커버해줘야 된다. 그리고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위험 부담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매수인이지. 그러니까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로 보험계약이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양도 가능해야 돼요. 양도 양수. 자, 그 다음에 신용 있는 보험자. 뭐 이거는 괜찮은 보험자에다가 보험 넣으라는 얘기니까 오케이. 네 번째 넘어갑시다. CIF 가격의 110%. 이 10%가 뭐라 그랬어? 기대이익, 희망이익. CIP도 110%, CIF도 110%. 매매계약상 통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US 달러를 썼어. 그럼 보험도 US 달러를 쓰는 게 좋다. 이게 만약에 다르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 환율 변동 때문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CC의 최소 담보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ICC는 여기서 말하는 ICC는 인커텀스를 만든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ICC는 해상보험과 관련해서 협회 적하약관입니다. Institute Cargo Clause예요. 여기에 협회 적하약관의 최소 담보 조건, 미니멈 커버. 그 미니멈 커버 조건이 뭔데? ICC 또는 FPA가 미니멈 커버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강의 자료가 중간에 건너뛰어져서 그런데 CIP의 보험 조건에서는 뭐 하기로 했냐면 ICCA로 들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CIF는 뭐다? C로 든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여기가 어떤 운송에 쓰기에 적합한 거죠? 해상. 여기는 다 쓸 수 있다겠죠. 모든 운송수단.
그 모든 운송수단 중에 뭐도 포함돼요? 비행기도 포함되죠. 항공기. 항공기는 보험 약관을 들 때 회사, 여러분들 수출 수입할 때 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 비행기로 화물 운송할 때도 보험 들 거 아니야. 그러면 항공화물에도 보험을 들겠죠?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보험을 들 때 무조건 올리실 거예요. 무슨 뭐 미니멈 커버 이런 거 없어요. 해상 운송은 ICC A, ICC B, ICC C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자의 책임이 약간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 그래서 최고로 많이 보험자가 커버해주면 ICC A로 들고 보험료가 비싸지고, 최소한으로 보험자의 부보를 하고자 하면 ICC C로 들고 보험료가 좀 싸지고, 이게 있어요, 해상보험은. 근데 항공화물은 무조건 ICC A야. 무조건 올리스크야. 이유는 비행기는 떨어지면 다 죽거든. 그래서 항공화물에는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ICC A야. 그러면 이 CIP하고 CIF 중에 비행기 태울 만한 건 누구야? 이쪽이죠. 얘 비행기 타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CIF 조건으로 항공운송을 하긴 합니다만, 인커텀스 기준으로는 얘는 뭐만 하? 해상운송만. 비행기 태울 일이 없잖아. 얘는 비행기 태울 일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ICC A. 얘는 비행기 탈 일이 없으니까 ICC C야. 그렇대요. 그래서 개정 안 돼. 누가? ICC가. 국제상업회의소. 인커텀스를 만든 국제상업회의소가 인커텀스 2020 개정하면서 한 말이, 얘만 왜 ICC-A로 바꿨습니까? 라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 것의 결론은 이거야. 이 조건을 쓰면 비행기 탈 일이 있잖아. 그래서 얘만 ICC-A로 바꿨다. 이게 정확하게 걔네들이 쓴 책에 나와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어. 얘는 ICC-A고 얘는 ICC-C인 이유가, 얘는 해상에서만 쓰고 얘는 비행기 태우니까. 그거예요. 그 차이로 여기는 ICC-A로 되고 여기는 ICC-C로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커텀스 11개 규칙을 다 봤어요. 다 했잖아. EXW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가지 조건이죠. 이 11가지 조건 중에 이상한 애들 둘이가 있어. 다른 애들이랑 안 묶이는 애들. EXW하고 FAS. 공장에서 가져가라. 배 옆에서 가져가라. 빼고 나머지 FCA, CPT, CIP 이렇게 한번 묶어보고, DAP, DPU, DDP 이렇게 한번 묶어봐요. 그리고 FOB, CFR, CIF 이렇게 묶어봐요. 그런 다음에 FCA와 CPT의 관계, FCA와 CIP 관계, FOB와 CFR의 관계, FOB와 CIF의 관계 어때요? 똑같지? 똑같잖아. 뭐만 달라졌어? 요 세 개하고 요 세 개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졌어? 이 세 개랑 얘 세 개랑 이렇게 파를 나눈 이유가 뭐야? 좌파 우파? 뭐야? 뭔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나눠놨어? 얘 색깔을 왜 다르게 했어? 얘들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야? 사용되는 운송수단이 다르다. 사용되는 운송수단이 다르니까 뭐야? 배만 그려져 있잖아. 배만. 그림에서.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얘네 셋과 얘네 셋이 뭐가 같아? 분기점이 똑같죠. 얘네 셋도 뭐가 똑같아? 분기점이 똑같죠. 분기점이 똑같잖아. 목적지, 지정, 장소. 근데 얘네 셋은, 얘는 그냥, 얘는 언로드, 얘는 듀티페이. 그밖에 없어. 그러면 이 11가지 규칙을 쭉 놓고 보면 매도인의 오블리게이션,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가 똑같은 게 있어요? 없습니다. EXW부터 CIF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 기준이, 수직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지만 중간에 비슷한 위치에 있어.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야? 이런 디테일의 차이점이. 그러면 똑같은 수익선을 같은 위치에 놓고 보더라도 매도일이 할 일이 조금 더 추가되고 조금 더 추가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 11개의 규칙이 나뉜다는 거예요. 인카텀스 끝. 더 이상 할 게 없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인커텀스가 헷갈린다. 그러니까 인커텀스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했죠?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눈에 박아 넣어라. 눈에 박아 넣어라. 그냥 그 지금 하든지 중간고사 앞두고 강의 자료를 펼쳐놓고 30분 동안 들여다봐. 그림만 외우려고 하지마.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빡빡빡빡 11장을 딱 찍어봐. 그런 다음에 이 11가지들끼리 차이점 얘기해줬잖아. 생각해보면 텍스트로 외우면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거를 텍스트로 외우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림으로 외우라고. 그림으로 머릿속에. 네. 그래서 적어도 무역학과 나왔다 그러면 인커텀스는 알아야 돼. 졸업해도 여러분들이 이 국제통상학부 졸업하고 10년이 지나도 나 학교 다닐 때 인커텀스 배웠는데 그럼 인커텀스를 물으면 뭔 말인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11가지 규칙이 있는데 얘네들 11가지 규칙이 어떤 점이 다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왜 10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느냐? 그림으로 외우면 기억이 돼. 텍스트로 깜지 써가면서 글자로 외우면 내일 잊어먹어요. 오늘 외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끝. 네, 마칩시다.